이 영상은 독자분들의 이해와 몰입을 돕기 위해 AI로 구현된 연출 영상입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 적당히 조사하다가 불기소로 끝내. 위에서 내려온 지시야. 부장검사가 던진 서류 뭉치가 책상 위에 툭 하고 떨어졌을 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 이건 냄새가 나는구나. 그것도 아주 고약하고 오래 묵은 돈 냄새가 말이죠. 검사 생활 15년 차. 산전수전 다 겪으며 제가 얻은 건 딱 하나입니다. 화려한 포장지로 감싼 사건일수록 그 안에는 더 추악한 진실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번 사건이 딱 그랬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0위권. 대성그룹의 잃어버림, 막내딸이 30년 만에 살아서 돌아왔다는 동화 같은 이야기. 하지만 그 동화의 끝은 감동적인 상봉이 아니라 진흙탕 싸움이었습니다. 돌아온 딸은 유전자 검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고 그룹 일가는 그녀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언론이 냄새를 맡기 전에 조용히 처리해달라는 재벌가의 은밀한 청탁. 그게 바로 제가 이 사건의 주임검사로 배정된 이유였죠. 서초동에서 피도 눈물도 없는 마녀로 통하는 저 김서희라면 이 귀찮은 사기극을 깔끔하게 정리해 줄 거라 믿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고아원 출신으로 맨주먹 하나로 이 자리에 오른 제가 부모, 자식 간의 천륜을 가지고 장난치는 인간들을 얼마나 경멸하는지를요. 사건 기록을 가방에 챙겨 넣으며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보자고. 30년 만에 나타난 그 딸이 진짜인지 아니면 당신들이 숨기고 싶은 게 따로 있는 건지. 제 검은색 세단이 서울 평창동의 가파른 언덕길을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서울이 아니라 거대한 성벽 같았습니다. 사람 사는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높은 담벼락들.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 대성그룹 본가는 마치 요새처럼 웅장하게 서 있었습니다. 육중한 철대문이 스르르 열리고 잘 다듬어진 정원수들이 저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훅 하고 끼쳐오는 냄새가 있었습니다. 그건 비단 겨울바람의 차가움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이끼 냄새에 젖은 흙내음,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코끝을 맴도는 희미한 향 냄새. 그런데 참 이상하죠. 분명 난생 처음 와보는 곳인데 발을 내딛는 순간 묘한 기시감이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자갈이 깔린 마당을 걸어가는데 저 모퉁이를 돌면 무엇이 나올지 알 것 같은 기분. 심지어 현관 앞에 놓인 저 낡은 석등의 위치가 왠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긴장했나 보네, 김서희. 재벌가 수사는 처음도 아닌데. 스스로를 다독이며 현관 벨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육중한 현관문이 열리고 한 중년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그는 이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관리한다는 구 집사였습니다. 그는 건조하고 사무적인 말투로 기다리고 있었다며 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집사의 안내를 받아 들어선 거실은 운동장처럼 넓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이 부시게 반짝였지만 그 아래 흐르는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가죽 소파 한가운데에는 두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 명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고 있는 20대 여성. 바로 자신이 잃어버린 딸이라고 주장하는 이미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서 팔짱을 낀 채 그녀를 벌레 보듯 노려보고 있는 중년 여성. 대성그룹의 실세이자 큰며느리인 민지숙이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민지숙이 고개를 획 돌려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녀의 눈매는 날카로웠고 입가에는 비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이고, 검사 양반 오셨네. 뭘 그렇게 직접 오시고 그래요? 그냥 서류로 넘기면 될걸. 딱 봐도 견적 나오잖아요. 돈 뜯어내려고 환장한 꽃뱀인 거. 그녀의 목소리는 앙칼지고 거슬렸습니다. 초면에 예의라곤 밥 말아 먹은 듯한 태도.
저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가볍게 목례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절차라는 게 있으니까요. 사모님, 고소하신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려면 피고소인과 대질신문이 필요합니다. 대질이고 뭐고 당장 수갑 채워서 끌고 가요. 내원 참 기가 막혀서. 어디서 저런 근본 없는 것이 굴러들어와서는. 우리 어머님이 치매기가 좀 있다고 하니까 아주 작정을 하고 덤비네. 민지숙은 혀를 차며 부채질을 해댔습니다. 그녀의 말 속에는 분노보다는 짜증과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보통 잃어버린 가족을 사칭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분노하거나 슬퍼하는 게 정상인데, 그녀는 마치 귀찮은 파리 떼를 쫓으려는 사람처럼 서둘러 이 상황을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시선을 돌려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이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청바지에 헐렁한 티셔츠, 명품으로 휘감은 민지숙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미정 씨, 본인이 대성그룹 막내딸이라고 주장하시는 근거가 뭡니까? 유전자 검사는 왜 거부하시는 거죠? 제 질문에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엉망이 된 얼굴. 하지만 그 눈빛은 묘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거부한 게 아니라 무서워서 그랬다고. 저 아줌마가 유전자 검사해서 아니면 가만 안 둔다고 협박해서 그랬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진짜 기억이 난다고 했습니다. 어릴 때 이 집 마당에서 놀던 것, 그리고 엄마가 불러주던 노래까지. 그러자 민지숙이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어디서 또 거짓말이야. 야, 너 연기학원 다녔니? 아주 청승을 떠네, 청승을 떨어.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큰며느리와 울고 짜는 가짜 딸. 그런데 그 소란스러운 와중에 제 신경을 건드리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었습니다. 짙은 갈색의 원목 계단. 화려한 장식도 없는 투박한 그 계단을 보자 갑자기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저 계단 위에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아니, 제가 저 계단을 뛰어 내려오다가 굴러떨어질 뻔했던 것 같은 생생한 감각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이게 뭐지? 나 왜 이러지? 현기증이 일어 관자놀이를 꾹 눌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2층 계단참에서 누군가가 비틀거리며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부인. 대성그룹의 안주인이자 잃어버린 딸의 생모, 최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부축하는 간병인의 손을 뿌리치고 멍한 눈으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왔니? 우리 지수 왔어? 지수. 잃어버린 막내딸의 이름. 노부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저려왔습니다. 처음 보는 노인인데 왜 목소리가 이렇게 가슴을 파고드는 걸까요? 민지숙이 화들짝 놀라며 계단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님, 방에 계시라니까 왜 나오셨어요? 김 간병인 뭐해? 어머님 안 모시고. 민지숙은 시어머니를 부축하는 척하며 거칠게 2층으로 밀어 올리려 했습니다. 마치 제가 최 여사와 눈을 마주치면 안 되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최 여사는 끌려가면서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거실을 훑었습니다. 그 시선이 가짜 딸 이미정에게 닿았다가 이내 저에게로 옮겨왔습니다. 아주 찰나의 순간 최 여사와 저희 눈이 마주쳤습니다. 흐릿하던 노인의 눈동자가 순간 커지며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너는. 아이고, 어머님 또 헛것 보이시네. 빨리 모셔. 쾅. 2층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지숙은 씩씩거리며 다시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보셨죠? 노인네 오락가락 하시는 거. 저런 상태니까 사기꾼들이 꼬이지. 검사님, 긴 말 필요 없어요.
전현 당장 끌고 가요. 합의 따위 없으니까 콩밥 먹일 준비나 하라고요. 그녀는 이제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축객령이었습니다. 더 이상 볼 일 없으니 저 사기꾼 데리고 꺼지라는 뜻이었죠. 보통의 경우라면 저는 이미정의 팔을 잡고 일어났을 겁니다. 가짜라는 정황은 확실했고 고소인의 의지도 확고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엉덩이는 소파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불쾌하고 찝찝한 기분. 단순히 사기 사건이라고 치부하기엔 이 집안의 공기가 너무나 탁했습니다. 민지숙의 저 과도한 방어 기제, 구 집사에 감시하는 듯한 눈빛, 그리고 아까 마주친 최 여사의 간절한 눈망울. 저는 수첩을 탁 덮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말씀대로 이미정 씨는 서로 데려가서 조사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장 검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30년 전 실종 당시 상황과 지금 집 구조를 좀 비교해봐야 해서요. 이미정 씨 진술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그녀가 기억한다는 그 마당과 방을 좀 둘러봐야겠는데요. 제 말에 민지숙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지금 우리 집을 뒤지겠다는 거예요? 감히 영장도 없이? 수사협조 차원입니다. 거부하시면 정식으로 영장 청구해서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는 기자들도 좀 따라붙겠죠? 대성그룹 잃어버린 딸, 검찰 강제 수사 돌입, 뭐 이런 헤드라인으로. 언론이라는 말에 민지숙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구 집사를 노려보았습니다. 구 집사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한숨을 푹 내쉬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우 진짜. 마음대로 해요. 대신 30분 안에 끝내고 나가요. 내 집에서 낯선 사람 냄새 나는 거 딱 질색이니까.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미정은 거실 구석에 앉혀두고 저는 구 집사의 뒤를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복도는 길고 어두웠습니다. 벽에는 역대 회장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고 바닥에는 붉은색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타박타박. 제 구두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 굳게 닫힌 문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방들은 모두 손잡이가 금색으로 빛나고 있었는데 유독 저 방 문고리만 칠이 벗겨진 채 낡아 있었습니다. 집사가 저를 부엌 쪽으로 안내하려는데 제 발은 자석에 이끌리듯 그 낡은 문 앞으로 향했습니다. 검사님, 그쪽은 창고입니다. 볼 거 없습니다. 집사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볼 거 없다는데 왜 저렇게 당황할까요? 저는 멈춰 서서 문고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 그 순간 머릿속에서 찰칵 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제 손끝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을 여는 방법을요. 보통 문은 손잡이를 아래로 내리고 미는 방식이죠. 하지만 제 손은 저도 모르게 손잡이를 위로 살짝 들어 올린 뒤 오른쪽으로 비틀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습관처럼 말이죠. 끼익!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문이 열렸습니다. 집사가 저지할 틈도 없었습니다. 열린 문틈으로 쏟아져 나온 건 먼지 냄새와 함께 쿰쿰한 곰팡이 냄새였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 놓인 낡은 피아노 한 대. 여기 피아노가 있었네. 저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본 적도 없는 피아노였습니다. 그런데 왜 문을 열기 전부터 저 안에 피아노가 있을 거란 걸 알고 있었을까요? 심지어 저 피아노 건반 중 가온도 음이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것까지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등 뒤에서 구 집사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뒤를 돌았습니다. 구 집사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사님, 이 방 원래 아이가 쓰던 방이었나요? 아닙니다. 그냥 오래된 잡동사니 두는 곳입니다. 거짓말.
집사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마치 경고음을 울리듯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은 단순히 범죄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내 잃어버린 기억의 파편들이 지뢰처럼 매설된 곳. 저는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으며 집사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래요? 잡동사니 방치고는 너무 슬픈 냄새가 나네요. 초대받지 않은 손님인 제가 이 거대한 성의 빗장을 열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기극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건 돈 몇 푼 따위가 아니라는 것을요.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이곳이 30년 전 나를 삼켜버린 지옥이었다는 걸.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창고라고 불리는 그 방에서 나온 뒤 제 머릿속은 온통 헝클어진 실타래 같았습니다. 먼지 쌓인 피아노, 그리고 제 손끝이 기억하고 있던 그 방의 문고리. 이성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감각이 온몸을 휘감고 있었지만 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은 감상에 젖는 것이 아니라 이 수상한 집구석의 비밀을 파헤치는 것이니까요. 고 집사는 쫓기듯 저를 다시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그의 등은 식은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는 듯 했습니다. 거실로 돌아오자 민지숙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 좀 건지셨어요? 창고에 쥐새끼라도 있던가요? 그녀의 비아냥거림을 무시한 채 저는 본론을 꺼냈습니다. 사모님, 최 여사님을 좀 뵙고 싶습니다. 아까 잠깐 스치듯 되었는데 상태가 어떤지 직접 확인해야겠습니다. 이미정 씨가 주장하는 그 자장가 이야기, 당사자에게 확인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지숙이 펄쩍 뛰었습니다. 어머님은 안정이 필요하다. 외부인은 절대 들을 수 없다. 온갖 핑계를 대며 막아섰죠.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검찰 조사를 방해하면 공무집 횡방해로 간주하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나서야 그녀는 마지못해 2층으로 향하는 길을 터주었습니다. 2층 복도는 1층보다 더 서늘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공간 같았죠. 최 여사의 방은 복도 가장 끝, 햇빛조차 잘 들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쿡 끼쳐오는 냄새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약 냄새, 그리고 곰팡이 냄새.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가 안주인이 머무는 곳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처연한 공간이었습니다. 침대에는 앙상하게 마른 최 여사가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인기척에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였지만 그 깊은 곳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슬픔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할머니, 저 기억나세요? 아까 아래층에서 배웠잖아요. 제 목소리에 최 여사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뼈만 남은 손을 뻗어 제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길. 그 손이 제 뺨에 닿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며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엄마라는 단어가 주는 온기가 바로 이런 것일까요? 손이 차갑구나. 우리 아기, 밖에서 많이 추웠지? 최 여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메마른 손을 제 두 손으로 감싸 쥐어드릴 뿐이었죠. 그런데 그때 최 여사가 제 손을 잡은 채 나지막이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잘 자라. 우리 아가. 앞들과 뒷동산에 자장가였습니다. 아주 느리고 슬픈 선율.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노래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파오면서 흐릿한 잔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따뜻한 품, 나를 내려다보는 다정한 눈빛, 그리고 각 구운 쿠키 냄새. 이건 내 기억이 아닌데. 나는 고아원에서 컸는데 왜 이 노래가 이렇게 사무치게 그립지?
혼란스러워하는 저를 민지숙이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그만해요. 어머님 발작하시면 검사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민지숙은 서둘러 저를 방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쫓겨나듯 방을 나오면서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닫히는 문틈 사이로 저를 향해 손을 뻗는 최 여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치 살려달라고, 가지 말라고 애원하는 듯한 그 눈빛이 제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다시 1층 거실. 조사는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짐을 챙기는 척하며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 벽난로 위에 걸린 거대한 액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금박으로 장식된 화려한 액자 속에 담긴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회장님 부부, 그리고 앳된 얼굴의 아들과 며느리.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진의 구도가 어색했습니다. 회장님 부부의 발치, 가장 사랑받아야 할 막내딸이 서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그 부분은 단순히 비어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날카로운 칼로 정교하게 도려내져 있었습니다. 사진 속 인물의 형체만을 따라 아주 깨끗하게 오려낸 흔적. 하얀 속살이 드러난 인화지는 마치 살점이 뜯겨나간 상처처럼 기괴해 보였습니다. 보통 아이를 잃어버리면 사진을 어루만지며 그리워하거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그런데 이 집안은 아이의 존재를 지우려는 듯 사진 속 얼굴을 파내버렸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악이었습니다. 누군가 이 아이가 세상에 존재했다는 사실조차 견딜 수 없어 했던 겁니다. 제가 사진을 뚫어지라 쳐다보고 있자 뒤에서 민지숙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의 집 가족 사진을 뭘 그리 빤히 보세요? 저는 천천히 뒤를 돌았습니다. 민지숙은 부채를 쥔 손을 미세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사진이 좀 특이해서요. 하윤 양자리인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훼손되어 있죠? 마치 누군가 보기 싫어서 파버린 것처럼. 제 직설적인 질문에 민지숙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말을 더듬으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건 오래된 사진이라 낡아서 그래요. 어머님이 하윤이 볼 때마다 실신하셔서 어쩔 수 없이 가려둔 거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낡아서 찢어진 것과 칼로 도려낸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게다가 잘린 단면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적어도 10수년 전에는 잘려나갔다는 증거였죠. 하지만 저는 더 추궁하지 않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들을 더 자극해봤자 입을 닫아버릴 게 뻔했으니까요. 그렇군요. 어머니 마음이 오죽하셨으면. 제가 실례했습니다. 제가 고개를 숙이자 두 사람의 어깨에서 긴장이 탁 풀리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민지숙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구 집사에게 눈짓을 보내는 것을요. 그리고 구석에 앉아있던 가짜 딸 이미정 역시 구 집사를 힐끔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공기. 서로가 서로의 눈치를 보는 공범자들만이 공유하는 끈적한 유대감. 그 순간 퍼즐 조각 하나가 맞춰졌습니다. 저 가짜 딸 이미정은 단순히 돈을 노리고 들어온 외부인이 아닙니다. 누군가 그녀에게 정보를 흘렸습니다. 이 집안의 구조, 최 여사의 자장가, 그리고 잃어버린 딸의 특징까지. 그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집안 내부에 있습니다. 저택을 빠져나와 차에 탔지만 시동을 걸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뛰어서 손이 떨렸기 때문입니다. 창고의 피아노, 최 여사의 자장가, 그리고 도려내진 사진.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진실은 하나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검찰청으로 복귀해 30년 전 수사 기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 없다며
가정부가 아이를 데리고 도망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밤을 꼬박 새워 낡은 서류들을 분석하던 새벽 3시. 저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당시 저택의 보안 시스템 로그 기록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 보안 시스템은 강제로 파손된 게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비밀번호가 입력되어 해제 상태로 전환되어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 외부의 침입 없이 아이를 데리고 나갈 수 있는 사람, 범인은 3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그 저택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빛을 받으며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고작 5살 난 아이였습니다. 그 어린 것을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이 차가운 세상 밖으로 내다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사진 속 얼굴마저 도려내며 그 존재를 지워버렸습니다. 용서 못해. 당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낱낱이 밝혀내 주겠어. 화면 속 보안 해제 로그 옆에 적힌 관리자 코드는 M. 그것은 바로 민지숙민 지속, 그녀의 이니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밝혀내려는 그 잔혹한 진실의 끝에 바로 저 자신이 서 있다는 사실을요. 도려내진 사진 속 얼굴 없는 아이가 흘리고 있는 피눈물이 바로 내 눈물이었다는 것을요. 보안 시스템 해제 로그에 찍힌 이니셜 M. 그것이 큰 며느리 민지숙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날, 그녀가 제 발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검찰청 앞 일식집 은밀한 룸. 그녀는 비싼 코스 요리에는 손도 대지 않은 채 제 앞에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밀어놓았습니다. 굳이 열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빳빳한 수표 뭉치 혹은 거액이 들어있는 차명 통장이겠죠. 김 검사님, 우리 서로 피곤하게 살지 맙시다. 그깟 사기꾼 하나 구속하는 걸로 끝내고 이 사건 덮으세요. 검사님도 앞길 창창하신데 대성그룹이랑 척져서 좋을 거 없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기름기 흐르듯 매끄러웠지만 눈빛은 초조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의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를까 봐 전전긍긍하는 쥐새끼의 눈빛이었죠. 저는 봉투를 손가락으로 톡 쳐서 다시 그녀 쪽으로 밀어보냈습니다. 사모님, 번지수 잘못 찾으셨습니다. 저는 돈보다 범인 잡는 손맛을 더 좋아하는 놈이라서요. 제 거절에 민지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쏘아붙였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야. 감히 누굴 건드려? 그녀가 나간 뒤 저는 룸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녀가 남기고 간 향수 냄새가 역하게 느껴져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었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파오면서 귓가에 이명처럼 그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잘 자라. 우리 아가. 최 여사의 자장가 소리.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왜일까요? 왜 생전 처음 본 노인의 노래가 이토록 저를 괴롭히는 걸까요? 저는 흔들리는 정신을 붙잡기 위해 다시 사건 기록을 펼쳤습니다. 30년 전 실종 아동 전단지. 빛바랜 종이 속 5살 아이의 특징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이름 김지수 나이 5세. 특징 1 오른쪽 눈 밑에 작은 점. 특징 2 왼쪽 어깨에 화상 흉터 있음.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활자가 눈앞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왼쪽 어깨에 화상 흉터. 제 손이 덜덜 떨리며 셔츠 단추로 향했습니다. 화장실로 뛰쳐들어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왼쪽 어깨를 드러냈습니다. 그곳에는 제 살갗에 엉겨붙은 붉고 쭈글쭈글한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있었습니다. 고아원 원장님은 말씀하셨죠. 들어올 때부터 있었어. 아마 부모가 실수로 뜨거운 물을 쏟았거나 학대당한 흔적이겠지. 평생 저주처럼 여겼던 흉터. 여름에도
민소매 옷 한 번 입지 못하게 만들었던 이 흉측한 자국. 그런데 이것이 실종된 대성그룹 손녀의 특징과 일치한다니요. 머릿속에서 번개가 치듯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봉인되어 있던 기억의 댐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뜨거운 김이 펄펄 끓던 주전자. 넘어지던 나. 아 뜨거워! 하며 울부짖던 어린아이의 비명. 그리고 화끈거리는 어깨에 차가운 수건을 대주며 울먹이던 엄마의 목소리.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지수야. 많이 아프지? 그 목소리는 최 여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저를 품에 안고 불러주던 노래가 바로 그 자장가였습니다. 거울 속에 제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풀려 차가운 타일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내가 김지수라고? 내가 잡으러 온 그 가짜 딸이 흉내내고 있는 대상이 바로 나라고? 그렇다면 30년 전 나를 내다버린 건 저 민지숙과 구 집사, 저 악마들이었단 말인가. 하지만 심증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확실한 물증이 필요했습니다.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주머니에서 지퍼백 하나를 꺼냈습니다. 지난번 저택 방문 때 최 여사의 방 화장실에서 몰래 챙겨온 칫솔이 들어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미친 척하고 훔쳐온 그 칫솔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 열쇠였습니다. 저는 제 머리카락을 뽑아 칫솔과 함께 국과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있는 선배에게 퀵으로 보냈습니다. 형, 제발 부탁이야. 최우선으로 돌려줘. 내 목숨이 달린 일이야. 결과를 기다리는 48시간은 지옥 같았습니다. 밥알 하나 넘길 수 없었고 잠시도 눈을 붙일 수 없었습니다. 초침 소리가 마치 제 목을 조여오는 카운트다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메일 알림음이 정적을 깼습니다. 유전자 감식 결과 보고서. 마우스를 쥔 손이 땀으로 흥건했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복잡한 표와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떨리는 눈으로 스크롤을 끝까지 내렸습니다. 마지막 결론란에 적힌 붉은 글씨. 일치 확률 99.999%. 검체 A본인과 검체 B최우호는 친자 관계가 성립함. 아, 입에서 탄식인지 신음인지 모를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화면 속 글자들이 눈물에 번져 흐릿해졌습니다. 맞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증오했던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그 꼬리표. 그건 거짓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차가운 방에서 정신을 놓아가면서까지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를 버린 건 탐욕에 눈이 먼 저 짐승들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도려내진 가족사진의 복사본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지갑 속에 있던 어릴 적 사진을 꺼내 그 빈자리에 대보았습니다. 퍼즐처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는 30년 후 검사가 되어 자신의 자리를 찾으러 돌아왔습니다. 분노가 차갑게 식어 가라앉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서슬 퍼런 칼날 같은 결의가 들어찼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눈빛은 더 이상 혼란스러운 피해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심판자의 눈이었습니다. 기다려, 크놀케. 입술을 깨물며 나지막이 내뱉었습니다. 당신들이 훔쳐간 내 30년, 그리고 우리 엄마의 피눈물, 이자까지 쳐서 아주 혹독하게 받아내줄 테니까. 저는 옷걸이에 걸린 검사 법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 옷은 단순한 유니폼이 아닙니다. 나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한 갑옷이자 악인들을 단죄할 사형 집행인의 수의가 될 것입니다. 전쟁은 지금부터입니다. 손에 쥔 A사 용지 한 장. 무게로 치면 5g도 채 되지 않는 이 종이가
지난 30년간 견고하게 쌓아 올린 대성그룹 큰며느리의 성을 단 한 번에 무너뜨릴 핵폭탄이었습니다. 99.999% 친자 일치. 이 숫자를 확인한 순간 저는 더 이상 피해자 김지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검사 김서희로서 법의 이름으로 그들을 단죄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뜨려야 할 것은 약한 골이었습니다. 저는 고 집사와 가짜 딸 이미정을 각각 다른 취조실로 소환했습니다. 물론 비공개 소환이었습니다. 민지숙이 눈치채고 손을 쓰기 전에 그들의 입을 열어야 했으니까요. 취조실에 앉은 고 집사는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주인에게 복종해온 늙은 사냥개. 하지만 그 충성심이 자신의 목숨보다 중요할까요? 집사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안심하고 계신가 본데 착각하지 마세요. 아동 유괴는 끝났어도 이번 사기 미수 공모죄는 현행범입니다. 민지숙 사모님이 당신을 끝까지 챙겨줄 것 같습니까? 30년 전 조카도 내다 버린 사람이 고작 하수인 하나 꼬리 자르는 걸 망설일까요? 제 말에 구 집사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지금 자백하고 민지숙의 교사 혐의를 입증하면 정상 참작해드리죠. 선택하세요. 혼자 독박 쓰고 감옥에서 생을 마감할지, 아니면 늦게나마 죗값을 덜고 인간답게 살지. 10분간의 정적. 그리고 마침내 구 집사의 입이 열렸습니다. 30년 전의 그날 밤 아이를 안고 나갔던 상황부터 민지숙이 건넨 돈 봉투의 액수까지 추악한 진실이 그의 입을 통해 줄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옆방의 이미정은 구 집사가 자백했다는 말 한마디에 엉엉 울며 모든 걸 풀었고요.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본 무대에 오를 시간입니다. 대성그룹 본가. 그날은 마침 그룹의 정기 가족 회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민지숙은 안주인 행세를 하며 친척들 앞에서 위세를 떨고 있겠죠. 눈엣 가시 같은 가짜 딸 문제도 곧 해결될 거라 호언장담하면서요. 육중한 현관문이 열리고 제가 거실로 들어서자 샴페인을 들고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꽂혔습니다. 가장 상석에 앉아있던 민지숙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검사 양반?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초대도 없이 들이닥쳐요? 경비들 뭐해? 당장 내보내. 그녀의 악다구니에도 저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각또각 구두 굽소리를 울리며 그녀의 코앞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품에 있던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탁 소리나게 던졌습니다. 가면놀이는 끝났습니다, 큰형수님. 순간 거실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큰형수님이라는 호칭. 민지숙은 제 귀를 의심하듯 눈을 찡그렸습니다. 뭐, 형수? 이 여자가 미쳤나? 지금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안 들리세요? 당신이 30년 전에 고아원 앞에 내다 버린 시누이가 인사드리러 왔다고요. 민지숙의 얼굴이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위에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 검사 김서희 대성그룹 회장 최호 친자 일치. 종이를 쥔 그녀의 손이 바들바들 떨리더니 이내 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어디서 감히 가짜를 만들어 와서. 너도 그 사기꾼 년이랑 한패지? 돈 뜯어내려고 환장했어? 그녀는 악을 쓰며 결과지를 찢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손목을 낚아채며 싸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조작? 구 집사가 이미 다 불었어. 당신이 시켰다고. 유산 상속 혼자 독차지하려고 5살배기 조카를 유괴하라고 사주한 거. 녹취록 들려줘? 아니면 입금 내역 보여줘? 제가 신호를 보내자 대기하고 있던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뒤이어 수갑을 찬 구 집사가 고개를 숙인 채 끌려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민지숙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난 아니야. 뭐가 아니야. 이 악마 같은 년. 2층 난간에서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들렸습니다. 휠체어를 탄 최 여사, 아니 제 어머니였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나오셨던 어머니가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어머니는 간병인의 부축도 뿌리친 채 계단을 기어 내려오려 하셨습니다. 내가 내 새끼를, 지수를. 어머니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민지숙에게 달려들려 하셨습니다. 저는 달려가 어머니를 품에 안았습니다. 앙상한 어머니의 몸이 제 품에서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져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저 여기 있어요. 지수 왔어요. 제 목소리에 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30년 전 딸을 잃고 시간이 멈춰버린 그 눈동자에 저희 얼굴이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의 떨리는 손이 제 얼굴을, 그리고 어깨에 흉터를 더듬었습니다. 지수야. 내 딸, 정말 내 딸 지수 맞니? 네, 엄마. 저 살아 돌아왔어요. 늦어서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거실이 떠나가라 오열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눈물에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친척들도, 심지어 수사관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오직 한 사람, 민지숙만이 현실을 부정하며 발악했습니다. 수사관들이 그녀의 양팔을 잡고 일으켜 세우자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를 흔들며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웃기지 마. 넌 그냥 고아원 출신 천덕꾸러기야. 대성그룹 핏줄? 웃기고 있네. 내가 이 집안을 어떻게 지켰는데. 저 노망난 노인네 수발 들면서 내가 어떻게 버텼는데. 내 거야. 다 내 거라고. 그녀의 탐욕스러운 절규가 거실을 메웠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간병인에게 잠시 맡기고 끌려가는 민지숙의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귓가에 오직 그녀만 들을 수 있는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지켰다고? 아니, 당신은 훔친 거야. 남의 인생, 남의 행복, 남의 가족을.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감옥이라는 좁은 방에서 평생 썩으면서 당신이 도려냈던 그 사진 속의 빈자리처럼 철저하게 혼자가 되는 고통을 느껴봐. 이 독한 년. 가세요. 큰형수님. 아 참, 변호사는 안 부르셔도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독한 검사가 증거를 아주 완벽하게 모아놨거든요. 빠져나갈 구멍은 없을 겁니다. 철컹. 차가운 금속음과 함께 민지숙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녀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끌려나갔습니다. 화려했던 대성그룹 큰며느리의 몰락. 그 비참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긴 숨을 토해냈습니다.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시원함. 하지만 그 시원함 끝에는 씁쓸한 뒷맛이 남았습니다. 고작 돈 때문에,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유산 상속 때문에 어린아이를 버리고 한 가정을 파탄냈다는 사실이 너무나 허무하고 끔찍했기 때문입니다. 거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그 차갑고 음습한 정적과는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으니까요. 30년 만에 맞잡은 두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 그 따스함이 얼어붙어 있던 저택의 공기를, 그리고 제 마음의 응어리를 천천히 녹이고 있었습니다. 배고프지? 밥 먹자, 우리 딸. 어머니의 그 평범한 한마디에 저는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검사 김서희가 아닌 5살 김지수로 돌아가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지독했던 겨울이 끝나고 드디어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민지숙과 구 집사를 태운 호송차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내며 저택을 빠져나갔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와 구경꾼들의 웅성거림도 점차 멀어졌죠.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의외로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더 이상 차갑거나 외롭지 않았습니다. 소란이 잦아들고
저택에는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적막강산이었을 그 넓은 거실에 달그락거리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30년 만에, 정말 30년 만에 이 집 부엌에 온기가 돌기 시작한 겁니다. 아가, 이것 좀 먹어봐라. 내가 어릴 때 갈비찜이라면 자다가도 일어났었는데. 어머니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부엌을 진두지휘하셨습니다. 간병인이 만류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내 새끼 입에 들어갈 밥은 내 손으로 챙겨야 한다며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직접 수저를 놓아주셨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과 갈비찜, 잡채, 그리고 제가 좋아하던 시금치나물이 가득 차려졌습니다. 진수성찬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들어온 건 화려한 요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음식을 제 앞으로 밀어주며 행여나 뜨거울까 호흡 불어주시는 어머니의 그 투박한 손가락이었습니다. 어서 먹어. 많이 말랐다. 밖에서 밥은 제때 먹고 다닌 거니? 어머니의 물음에 목이 메어 밥이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고아원에서 눈칫밥을 먹으며 자랄 때, 고시원에서 찬밥에 물을 말아 먹으며 공부할 때, 저는 수없이 상상했었습니다. 엄마가 차려준 따뜻한 밥상은 어떤 맛일까? 한 숟가락 크게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짭조름하고 달콤한 갈비찜 양념 맛과 함께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맛있어요. 엄마, 진짜 맛있어요. 제가 울면서 밥을 먹자 어머니도 맞은편에 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그리고는 숟가락 위에 반찬을 올려주시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라.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엄마랑 배 터지게 먹고 살자. 그날 밤, 저는 어머니의 침대 곁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잠든 제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으셨습니다. 혹시라도 잠에서 깨면 이 모든 게 꿈일까봐, 딸이 또다시 연기처럼 사라져버릴까봐 두려우셨던 거겠죠. 저는 어머니의 그 마른 손등에 제 볼을 비비며 속삭였습니다. 안 가요, 엄마. 이제 어디 안 가요. 다음 날 아침, 저택에는 이른 시간부터 활기가 돌았습니다. 창고에 처박혀 있던 제 피아노가 다시 거실로 나왔고, 먼지 쌓인 커튼이 걷히며 따스한 아침 햇살이 집안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벽난로 위의 액자였습니다. 제가 국과수 증거물로 가져갔던 그 도려내진 사진 조각. 저는 풀을 발라 그 조각을 원래 자리에 조심스럽게 붙였습니다. 비록 칼자국은 희미하게 남았지만 텅 비어있던 하윤이의 자리는 이제 채워졌습니다. 사진 속 어린 저와 지금의 제가 마주보며 웃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 칼자국은 상처가 아니라 우리가 겪어낸 시련의 훈장처럼 보였습니다. 출근 준비를 마치고 거실로 내려오자 어머니가 현관까지 배웅을 나오셨습니다. 말끔하게 검사복을 차려입은 저를 보며 어머니는 대견하면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지수야, 꼭 다시 검사 일을 해야겠니? 그냥 엄마랑 같이 회사 공부나 하면서 편하게 살면 안 될까? 그 험한 일, 이제 안 해도 되잖아. 대성그룹의 유일한 상속녀. 이제 저는 굳이 밤새워 범죄자들과 씨름하지 않아도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옷깃을 여며들이며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엄마. 저는 검사로 살 거예요. 어째서? 저 같은 아이들이요. 부모 잃고 세상에 버림받고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지켜줘야죠.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약한 사람들 짓밟지 못하게 제가 눈 부릅뜨고 지킬 거예요. 그게 제가 돌아온 이유 같아요. 제 말에 어머니는 잠시 멍하니 저를 바라보시더니 이내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는 지난 30년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가장 편안하고 자랑스러운 미소였습니다. 그래, 우리 딸이 훌륭하게 컸구나. 내 뜻이 정 그렇다면 그렇게 하렴.
대신 밥 굶지 말고. 힘들면 언제든 집에 오고. 네, 알겠어요. 구두끈을 단단히 묶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더 이상 춥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출근길이 전쟁터로 나가는 군인의 심정 같았다면 오늘은 어딘가 든든한 백을 믿고 나가는 기분이랄까요? 대기하고 있던 관용차에 오르기 전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택 2층 창가, 어머니가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저도 손을 높이 들어 흔들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힘차게 외치는 제 목소리가 평창동 언덕에 메아리 쳤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돌아올 곳이 있다는 것,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이 사람을 얼마나 강하게 만드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여전히 겨울이었지만 길가의 핀 작은 산수유나무에는 벌써 노란 꽃망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긴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이름을 찾은 여자, 김서희이자 김지수의 진짜 인생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마음이 따뜻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온기를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